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 첫 강의가 이게 되겠죠. 2023년을 준비하는 전공 역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주 4일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여러분들하고 각 영역별로 강의를 시작할 거고요. 수요일 날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서양사, 목요일 날은 동양사,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교과교육론, 토요일 날은 한국사,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교재는 따로 책을 만들지 않고 제가 PDF 파일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중에서 패드나 이런 걸로 볼 때 PDF가 필요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PDF 파일을 제공해 드릴게요. 그걸로 보시게. 지금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거는 그런 PDF용 파일 보는 것보다는 인쇄용으로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편안함을 위해서 제가 PDF 파일을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PDF 파일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제목은 모두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반철지쌤의 전공 역사, 그 다음에 짝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짝퉁이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짝퉁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진짜 역사인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짝퉁이란 말을 붙였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공했던 역사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게 역사인가? 이러한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역사, 그래서 이게 정말 진정한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인가라고 하는 측면을 살짝 생각이 좀 들어서 짝퉁이란 말을 붙였고, 그래서 짝퉁이라고 하는 제목들 속에서 물론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제가 만들고 제가 하다 보니까 오타도 잠깐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완전 명품보다는 그래도 짝퉁이 좀 어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짝퉁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서양사 시간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서양사를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부터 같이 시작을 좀 할게요. 자, 이쪽을 보시면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봅시다. 우리가 서양사 그러면 이 서양이란 말이 어디를 포함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참 광범위한 것이 얘기가 되죠. 우리가 흔히 서양사 그러면은 일단 어디가 포함되고 있냐면 유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역사가 서양의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유럽이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아메리카 대륙도 신학로 개척 이후에 아메리카 대륙의 역사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죠. 그래서 유럽과 그 다음에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가 서양사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서양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서양사라고 하는 이 범주가 만들어진 게 언제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쯤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서양사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은 사실은 19세기에 만들어지고 있는 이러한 역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9세기에 나름대로 세계를 이끌었다고 하는 세력들은 어느 세력이죠? 당연히 19세기 그러면 우리가 제국주의 시대가 얘기가 될 것이고, 이 제국주의 세력들은 대체적으로 유럽의 세력들이다. 유럽과 아메리카의 이 세력들이, 제국주의 세력들이 19세기에 이른바 세계를 이끌어갔다라고 얘기하고 그러한 관념들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 19세기의 이 제국주의의 이 사람들이 역사를 정리해 놓은 것, 특히 19세기의 근대 역사학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서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9세기의 제국주의 시대에 이른바 근대 역사학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근대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시기 구분을 따지면 삼시기 구분법이 얘기가 되죠. 이 삼시기라고 하는 것은 고대하고 중세하고 그 다음에 근대라고 하는 이 삼시기 구분법으로서 유럽의 역사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대 역사학이 삼시기의 구분법이 얘기가 되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뭘로 갈까요? 또 하나의 특징은 발전이라고 하는 또는 진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으로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근대 역사학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서양의 역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유럽 중심의 아메리카가 포함되고 있는 이 역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고대 그랬을 때 그러면 기원을 어떻게 잡았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서양의 역사가 유럽을 중심으로 하고 아메리카가 포함되고 있는 이 역사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고대의 출발점은 유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고대의 출발을 어디서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리엔트부터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른바 4대 문명권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인더스, 중국까지 포함되고 있는 4대 문명을 설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19세기에 4대 문명이 설정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19세기에 유럽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리엔트라고 하는 것, 특히 오리엔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동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동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오리엔트부터 출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오리엔트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현재 얘기하고는 중동 지역에서부터 아프리카 북부와 중동 지역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양, 유럽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서양사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아프리카 북부와 중동 지역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부분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리엔트부터 출발해서 또 하나의 고대는 어디서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고대는 그렇죠. 그 다음에 고대 지중해 세계가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고대 지중해 세계라고 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뭐뭐가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스와 헬레니즘, 그리고 로마가 포함되고 있는 요 내용이 우리가 고대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고대의 개념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서양사가 유럽 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적어도 고대 지중해 세계까지는 유럽 중심으로 유럽의 본토 중심으로 얘기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가 끝나는 475년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고대가 끝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삼시기 구분법에 따라서 뭘로 넘어가요? 중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중세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가 어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중세부터 시작해서 유럽이 무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특히 현재 어디? 현재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지역. 그리고
나중에 영국이 포함되고 있는 이 지역. 그래서 유럽 무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은 중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중세 유럽으로 들어가면서 사실은 서양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의 혼란들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서양사라고 얘기하는 유럽 중심의 역사를 얘기했을 때 첫 번째 관문이 여기에서부터 가고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습하는 데 있어가지고. 무슨 얘기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워낙 단일한 국가 체제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한국사를 봤을 때 적어도 고조선, 그 다음에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 만진한 변환의 체제로 가고, 그리고 삼국의 성립과 그 다음에 통일신라와 발해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이 넓지 않은 이 땅덩어리 안에서 단일한 국가의 체제로 계속 이어져 왔어요. 인접한 어디도, 인접한 중국에,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사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단일한 왕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고, 물론 중간중간에 분열된 시대도 있지만 그 분열된 시대에도 크게 중국이라는 땅덩어리 안에서 큰 틀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세라고 하는 이 유럽의 무대에 있어서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적 경험, 그러니까 한국사나 중국사와는 다른 역사적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중국사나 한국사는 단일한 체제로 가는 거죠. 그거를 말을 바꾸면 뭘로 가는 거예요? 중앙집권 체제라고 하는 측면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서양의 역사에 있어서는 적어도 중세 체제, 로마의 체제가 무너진 이후에 17세기경 또는 18세기 이른바 근대 초기 국가라고 하는 절대왕정의 국가들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까지 약 한 1000년 이상의 세월 동안에 중앙집권 국가라는 형태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경험이 다르고, 역사적 경험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고 있냐면, 역사적 경험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양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단일한 중앙집권 체제가 아닌 각 지역에서의 분립된 체제들이 이해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쉽게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사나 중국사를 공부할 때는 단일한 국가가 쭉 이어지니까 그 단일한 국가에 대해서 확인해 주면 되는데, 서양사에 있어서는 단일한 국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독일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탈리아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에스파냐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동유럽 국가 쪽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영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각각 따로따로 움직여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따로따로 움직여 가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죠. 사실은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가 첫 번째 서양사 공부하면서 고비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랬을 때 나중에 중세 유럽을 들어갔을 때 제가 따로 방법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서는 단일한 국가체제보다는 총괄의 개념을 이용해서 중세 유럽이라는 특징 속에서 어떻게 성립을 했고, 중세 유럽이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떻게 변화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서 중세를 봐주면 돼요. 그런데 이 중세를 보는 시각들, 서양 사람들이 중세를 보는 시각들이 또 따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근대 역사학의 하나의 특징이 삼시기 국밥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발전과 진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세 유럽을 이 근대 역사학이 봤을 때 중세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발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봤을 때.
중세는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근대의 또 이 발전과 진보라고 하는 측면을 얘기했을 때 중세가 갖고 있는 것, 이 발전과 진보의 개념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이성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근대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대 철학의 핵심이 인간의 이성이니까. 자, 그런데 중세는 이성이 아니라 뭐의 시대예요? 종교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신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대 역사학자들이 봤을 때 중세는 암흑의 시대고 발전이 되지 않았던 시대,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유럽 애들이 얘기하는 이 근대라고 하는 것, 삼식유분법에 있어서 이 근대라고 하는 것, 이른바 모던이라고 하는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럼 이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인가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아주 고전적인 측면에서 이제 고전이 되는 이 근대라고 하는 것, 이게 이른바 뭐부터 시작하고 있냐면 르네상스부터 근대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근대 역사학자들이 본 거예요. 근대 역사학자들이 봤을 때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세하고의 구분점이 얘기가 되고 있고, 재생과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이 고대의 문화들이 부흥하는 것, 결국은 중세라고 하는 것을 건너뛰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이 맞다 그르다라고 하는 판단, 옳다 그르다고 하는 판단을 일단 유보할 거예요. 유보하면서 우리가 서양사를 봤을 때 이러한 중세 유럽에서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르네상스부터 시작되고 있고, 자, 그러면 르네상스와 더불어서 또 하나가 신학로 개척일 거고, 또 하나가 종교 개혁이 되겠죠. 그죠? 신학로 개척과 종교 개혁이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사실은 변화들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시기가 언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신학로 개척 그러면 이거는 유럽 사회에서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는 연도 하나가 있죠. 콜럼버스가 지금의 서인도 제도에 도착했다. 그것이 1492니까 15세기 말. 그럼 그거에 따라서 종교개혁은 몇 세기에 일어났냐면 15세기 말이니까 16세기 초반에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과 종교전쟁이 마무리되고 있는 게 몇 세기가 되냐면 17세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됐을 때 이 뒤에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근대 초기 국가라고 얘기하는 뭐가 되죠? 근대 초기 국가라고 하는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대 초기 국가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절대왕정이 유럽에서 펼쳐지는 것은 시기가 200년 가까운 시간을 두고 펼쳐져요. 예를 들어서 15세기에서 16세기가 14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로 넘어가면서, 정확히 얘기하면 16세기 정도가 얘기가 되는 게 맞겠죠. 그죠? 16세기에는 이게 어디로 넘어가야 되죠? 16세기에는 절대왕정이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누구 때? 엘리자베스 여왕 때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반에 걸쳐 딱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17세기에는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프랑스예요. 프랑스의 루이 16세 시대가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8세기에는 누가 얘기가 되죠? 동유럽의 절대왕정이 얘기가 되면서 프로이센이 이렇게 펼쳐져요. 그래서 절대왕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200년에 가까운, 적어도 150년 가까운 시간들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절대왕정을 얘기했을 때, 절대왕정을 얘기하면 이 절대왕정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얘기해요?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것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혁명도 재밌어요. 자, 혁명은 17세기 어디에서? 영국에서. 18세기에는 미국과 프랑스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자, 16세기에는 영국의 절대왕정이지만 17세기에는 프랑스에서 절대왕정이 있을 때 영국에서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죠. 18세기 프로이센이 절대왕정을 국어하고 미국과 프랑스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나중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근대라고 하는 여기서 끝나면 이 다음부터는 16세기, 17세기, 18세기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왕정이 17세기 프랑스에 일어나고 있어요. 영국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18세기에 프로이센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프로이센의 움직임은 18세기 전반기고 요건 18세기 후반기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16세기, 17세기, 18세기라고 하는 요 시기에 따라서 약 100년 단위로 끊어서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나가셔야지 서양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16, 17, 18세기를 보면 그 다음 몇 세기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국가별로 하고 연대별로 같이 들어가니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뭘로 가야 될까요? 19세기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봅시다. 그럼 여기는 근대 이후에는 몇 세기로 갑시다? 16세기, 17세기, 18세기에 유럽의 각국의 내용들을 봐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갈 거는 뭘로 넘어가야 되냐면 19세기로 넘어가야 돼요. (19세기의) 유럽은 바로 누가 살았던 시점이에요? 19세기 유럽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보면 19세기에 이 서양사란 개념을 만들었던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점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9세기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19세기 전반기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전반기는 이건 뭐에 영향을 받고 있냐면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자, 프랑스 혁명의 영향이라는 것은 뭐죠? 프랑스 혁명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 프랑스 혁명이 내걸었던 기치가 뭐가 얘기돼요? 가장 핵심은 자유주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프랑스 혁명의 이념들이 어쨌든 간에 유럽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거는 반강제적으로 나폴레옹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그 나폴레옹 영향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유럽에 또 하나가 이렇게 넘어왔던 것들이 뭐가 되냐면은 민족주의가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19세기의 전반기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라고 하는 측면으로 얘기가 되면 돼요. 그러면 자유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 자유주의일까요?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라고 하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19세기에 19세기 저 제국주의 시대가 펼쳐지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어가는 이 모습이 얘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독립이나 통일 얘기가 될 거란 말이죠. 이러한 개념으로 19세기 전반기가 얘기가 되면 돼요. 그러면 19세기 후반기는 뭘로 갈까요? 그렇죠. 19세기 후반기는 제국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으로 넘어가 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19세기 유럽은 이렇게 펼쳐지면 되고, 그러면 20세기의 유럽은 어떻게 봐야 돼요? 20세기의 유럽은 바로 이 제국주의 여파에 따른 세계대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1, 2차 세계대전이 얘기가 되잖아요. 이 제국주의 여파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거에 따른 변화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세계대전 이후에 보이고 있는 뭐의 문제예요? 현대사회의 제 문제들이 얘기가 되겠죠. 현대사회 문제에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가장 최근에 그 얘기들이 나왔죠. 이른바 뭐의 문제예요? 탈원전 문제가 얘기가 되죠. 체르노빌이 작년 문제에서 나왔었으니까. 그러면 현대사회 문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 문제예요. 젠더 문제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여성의 문제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그 탈원전이나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가장 나타나서 문제는 뭐냐면 예상될 수 있는 문제는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에 관한 문제가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 자유화에 따른 조치들, 자유무역에 관한 조치들. 그러니까 95년에 WTO 체제의 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신자유주의의 문제점들이 현대사회 문제점들이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얽혀있는 문제들이니까.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유럽사회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전 지구적인 문제로 바뀌어가는 것들이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서양사를 얘기했을 때 가장 처음에 얘기될 게 고대에 관한 부분이고, 숫자로 봅시다.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중세에 관한 게 2번이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르네상스부터 시작해서 신언어 개척과 종교개혁 이어지는 것이 세 번째가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16, 17, 18세기에 각각 시기에 나타나고 있는 영국, 그 다음에 17세기에 영국과 프랑스, 18세기에 프로이센과 미국과 프랑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의 유럽의 역사들. 그 다음에 19세기에 보이고 있는 게 19세기 전반기에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19세기 후반기에 보기는 제국주의,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20세기의 유럽. 이렇게 서양사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깔고,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개념을 깔고, 그리고 나서 하나씩 이제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되는,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뭐냐면, 구조화, 그 다음에 단권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각종 사이트, 임용 준비의 사이트들 보면 다 이제 내 나름대로 단권화 시켰다, 구조화 시켜서 공부했다, 이런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그 구조화라는 게 뭐냐? 바로 내가 내 나름대로 서양사 하면 서양사, 한국사 하면 한국사, 중국사 하면 중국사,
교과교육은 교과교육론에서 내 나름대로 이해의 틀을 만드는 거예요. 이 이해의 틀에서 공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는 방식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구조화를 시키는 이러한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거의 가이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서양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 그러한 이제 준비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내용들을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